특정 식사법에 대한 고집과 독단에서 초월하자. 체질이 사람마다 다르듯 식사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식사법의 노예가 되지 말자. 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하는 소리를 듣자.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스 카스트가 쓰고 갈매나무에서 펴냈습니다. 영양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헷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저지방 고탄수 화물식이 몸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전문가는 고지방 저탄수 화물식이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채식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육식은 해로울까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그 미궁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바스 카스트. 독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심리학자다. 1973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와 보훔대학교, 미국 MIT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생물학을 공부했다. GEO, 네이처 등에서 견습기자 생활을 한 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타게스 슈피겔의 과학부 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자유기고가로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학 저널리즘 부문의 바머상과 젊은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악셀 슈프링어상을 수상했다. 책의 큰 목차, 프롤로그, 살찌고 싶지 않다, 아프고 싶지 않다. 파트 1, 단백질. 파트 2, 탄수화물. 파트 3, 지방. 에필로그, 12가지 가장 중요한 영양 원칙. 이제 책의 본문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단이 자발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만들까? 최고의 식단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만 먹으라는 원칙은 의도는 좋지만 생산적이지 못하다. 체중 감량을 하고자 하는 모두는 자신이 현재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고 있으며 양을 좀 줄이면 좋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봤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반만 먹으라는 조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가이다. 단백질 원칙은 탄탄한 출발점이 된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단백질 필요가 충족되게끔 먹으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허기를 달래준다. 최근에 여러 연구는 이런 원칙을 뒷받침해준다. 정확히 말하면 물론 단백질도 전능한 식품은 아니다. 복합적인 주제에서는 늘 그렇듯이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는 1차원적인 현상들이 아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백질 다이어트는 특히나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적게 먹게 만드는 유일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연구자들은 한 연구에서 50명의 과체중 실험 대상자들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지방을 약간 줄인 다이어트 식단에 노출시켰다. 아무도 배고픔을 참을 필요가 없었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 연구소 안에 이 실험을 위한 슈퍼마켓을 만들고 이곳에서 실험 대상자들이 무료로 음식을 이용하게 했다. 그런데 30%의 지방 원칙을 제외하고 영양 전문가들이 감독하는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다. 1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전체 열량 중 단백질 비율을 12%로 제한하고 2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25%로 하는 것이었다. 실험은 6개월간 지속되었고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나면 몇 킬로그램쯤 살이 빠져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드러났다. 단백질을 제한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평균 5.9kg밖에 살이 빠지지 않은 반면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은 그룹은 9.4kg이 빠졌다. 6개월 만에 10kg이 넘게 감량을 한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한한 그룹에서는 9%만이,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35%가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했다. 간단히 말해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 체중 감량이 더 용이하더라는 것이다. 살을 빼는 것은 건강 면에서도 유익하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실험 대상자의 허리둘레는 평균 10cm가 줄어들었다. 단백질을 풍부히 먹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복부 내장 지방이 2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복부 내장 지방은 간, 신장 등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지방을 말한다. 남자가 임신한 여자처럼 배가 불룩한 경우 내장 지방이 쌓인 거라고 보면 된다. 이런 지방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손가락으로 잡히는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건강에 해롭다. 애킨스는 애킨스 다이어트 때문에 죽었다. 2004년 초 월스트리트 저널에 뉴욕시 검시관이 쓴 보고서가 입수되었다. 보고서는 기밀사항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문서 위쪽에는 기밀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고 2003년 4월 17일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날 사망한 로버트 애킨스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애킨스 다이어트의 창시자였다. 그때까지 애킨스는 72세의 나이에 아침 출근길에 뉴욕의 살얼음이 언 보도 위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치명적인 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검시관의 보고는 이런 사고가 사인의 전부가 아님을 암시해 주었다. 어쨌든 그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었다. 검시관이 휘갈겨 쓴 그 보고서에는 MI, CHF, HTN 등의 약자들이 있었다. MI란 심근경색의 약자이고 CHF는 우렬성 심부전의 약자이다. 그리고 HTN은 고혈압의 약자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보도가 미끄러워서 넘어졌던 것일까?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중병이 들어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사망하기 전 해인 2002년에도 애킨스는 심정지로 이미 한 차례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단 그것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애킨스의 팬들과 애킨스 다이어트의 반대자들 사이에 해묵은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다. 신봉자들은 여전히 구루의 식사법을 변호했지만 반대자들은 애킨스의 다이어트법이 애킨스를 죽음으로 몰아갔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사인을 규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애킨스의 병력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다이어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법으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굉장히 두드러지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로버트 애킨스는 자신의 다이어트법을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명명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그 식사법을 몸소 실천했다. 일명 황제 다이어트다. 구운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가 놓인 팬이나 스테이크 접시 앞에서 포크를 들고 한바구음을 지은 채 포즈를 취하고 했던 애킨스는 자신의 식사법을 말로만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의사였던 그는 환자들에게 배고픔 없는 체중 감량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이 방법으로 더 활기차고 좋은 컨디션으로 살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애킨스는 1992년 자신의 책 새로운 애킨스 다이어트에서 애킨스 다이어트가 전체적인 건강을 고려한 유일한 다이어트라고 선전하며 자신의 다이어트가 훗날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드러난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것은
가장 만연한 건강상의 불편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준다. 피로, 짜증, 우울, 집중력 저하, 두통, 불면증, 어지러움, 여러 형태의 관절통, 속쓰림, 대장염, 부종, 월경전 증후군, 니코틴 중독에 효과가 있다. 고혈압, 당뇨,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도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 이 다이어트를 처방했을 때 나는 임상심장 전문의였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의 30-40%가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이 다이어트를 적용하여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애킨스 다이어트의 맹점. 애킨스는 저탄수화물 식사였다. 그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고기, 생선, 치즈, 소시지, 베이컨, 버터, 크림, 계란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대신에 설탕, 빵, 감자, 국수, 밥 같은 탄수화물은 포기해야 한다. 애킨스의 식사법에서 에너지 공급은 주로 지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백질도 많은 몫을 차지한다. 칼로리의 30% 정도가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된다. 평균적인 인구가 섭취하는 14%의 단백질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준다는 것은 이전 장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러므로 애킨스 다이어트가 공연히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체중 감량에 관한 한 애킨스 다이어트는 테스트에서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말이다. 다이어트는 상당히 개인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애킨스 다이어트처럼 빠르게 많이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스탠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몇 년 전 48개의 신빙성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미국의 유수 의학 잡지인 자마에 공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애킨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10kg이 빠진다. 이것은 다른 다이어트법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은 아니다. 하지만 애킨스 다이어트의 경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보통은 다이어트 중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애킨스 다이어트는 충분히 먹으면서도 살이 빠진다. 그러나 데이터들이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애킨스의 이런 인상적인 효과는 시간이 가면서 사라진다. 실험 대상자들은 약 6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하면 점차 다시 체중이 증가한다. 점점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옛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뒤 애킨스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 감량은 기껏해야 평균 6kg 정도가 되었고 이 시점부터 애킨스와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무마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저지방 다이어트가 효과 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들은 빠른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법하다. 아니, 몸에 어느 정도 단백질이 필요할 텐데 육류를 그렇게 적게 먹으면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한단 말이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육류를 떠올리지만 사실 많은 식물과 균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코끼리와 하마, 고릴라는 식물성 먹이만 먹는데도 체구와 근육이 대단하지 않는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병아리콩, 완두콩, 렌틸콩 등 각종 콩과 메가, 귀리,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씨앗류, 그리고 호두,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있다. 채소 중에서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처럼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것들이 많다.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질병 예방 효과도 지닌다.
동물성 단백질은 고혈압과 당뇨 위험을 높이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 발병률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가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령 콩류나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기대 수명이 더 연장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신에 아르기닌 같은 비필수 아미노산을 더 많이 함유한다. 필수 아미노산이 너무 과도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고 노화가 촉진되는 듯하다. 앞에 언급한 알츠하이머 쥐 연구에서 쥐들에게 필수 아미노산 대신에 비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했을 때에는 알츠하이머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다. 메티오닌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모든 단백질은 메티오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티오닌이 부족하면 체내 단백질 생산이 마비된다. 건축열기가 중단되는 것이다. 초파리, 생쥐, 쥐 같은 많은 동물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혹한 단식요법 대신 단백질만 제한해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파리와 생쥐, 쥐를 대상으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만 제한했는데도 수명이 더 연장되었던 것이다. 하나의 완벽한 식사법은 없다. 나는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천착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나을지,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나을지 정답이 있을 거라고 말이다. 따라서 더 건강에 이로운 게 무엇인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인가? 아니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인가? 이것이 문제였다. 자료들을 상세히 살펴볼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하나의 완벽한 식사법은 없으며 그것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아가 비생산적이라는 것이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러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탄수화물과 지방, 무엇이 더 건강에 이로울까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을지다.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과 지방 중 어떤 것들은 건강에 이롭고 어떤 것들은 이롭지 않다. 그러므로 탄수화물과 지방 사이에 억지스럽게 선을 긋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다. 새로운 인식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탄수화물 소화 능력은 모두가 같지 않다. 특히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탄수화물은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탄수화물이 맞지 않는 탄수화물 대사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더 추천할 만하다. 이런 사람들 중 오랫동안 힘들게 살던 끝에 저탄수화물 식이로 해방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생활을 바꾸자마자 드디어 공복감이 진정이 되고 군살이 빠진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다. 탄수화물이 맞지 않는 사람의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이 양질인지 따지는 것 외에 탄수화물과 지방의 양적 비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저탄수화물식을 할 때 훨씬 몸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저지방 진영과 저탄수화물 진영의 해묵은 다툼에 흥미로운 시각을 던져준다. 저탄수화물 운동이 그리도 고집스럽게 저지방의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빵, 국수, 밥, 감자가 독을 섞어 놓은 듯한 조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특정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독이 될 수 있다. 12가지 가장 중요한 영양 원칙. 1. 진짜 음식을 먹어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식품, 즉 자연에서 직접 온 음식을 먹는 것이다. 첨가물이 많이 들지 않은 음식,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생선과 육류도 적당히 먹어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리얼푸드라고 부른다. 마트에 갔을 때 주로 입구 근처에 진열된 식품들 혹은 재래시장 내지 전통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품들이다. 정크푸드로 소중한 식욕을 망치지 말자. 양질의 리얼푸드에 관한 한 타협하지 말자. 2.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다. 각종 채소와 버섯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이다. 날로 먹든 구워 먹든 쪄서 먹든 상관없다. 지나치게 먹을까봐 조심해야 하는 식물성 음식은 별로 없다. 채식이라도 가공을 많이 한 식품은 해로울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설탕과 흰 빵처럼 말이다. 인스턴트 감자튀김과 감자칩은 식물성 정크푸드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 꽤나 건강하게 들리겠지만 감자칩, 흰빵, 설탕을 애용하는 경우에는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3.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많이 먹어라. 육식에 관한 한 위계 질서는 명백하다. 기름진 생선과 해산물이 가장 건강에 좋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흰살 육류가 그 다음으로 건강에 이로운데 방목한 것들이 더 좋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를 좋아한다면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간혹 한 번씩 즐기길 바란다. 하지만 소시지나 핫도그는 피하라. 내가 세운 대략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생선을 먹고 한 달에 한두 번 흰살 육류를 먹는다.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붉은 육류 스테이크나 구이를 먹는다. 내가 선호하는 단백질 공급원은 콩류이다. 4. 요구르트는 좋다. 치즈도 오케이. 우유는 그럭저럭. 유제품에 대해 중요한 질문은 저지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발효된 것이냐 아니냐다. 요구르트는 특히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치즈는 오케이다. 우유는 성인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루 최대 한두 컵만 마시는 것을 권한다. 요구르트는 여러 가지 것들로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좋다. 나는 매일 요구르트를 한 컵씩 먹는다. 블루베리나 딸기를 즐겨 곁들인다. 밀베아, 아마씨, 치아씨, 견과류, 귀리를 넣어 먹어도 좋고 마지막에 다크 초콜릿 조각들을 뿌려줘도 좋다. 5. 설탕은 줄이고 트랜스 지방은 피하라. 설탕을 줄이라는 말은 설탕을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뜻은 아니다. 채소 절임이나 피클에도 설탕이 들어가지만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은 여전히 좋은 선택이다. 밀베아를 비롯 여러 식품에도 천연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식품에는 다른 소중한 영양소가 한가득이다. 나는 밀베아를 하루 한 스푼씩 먹는다. 대신 시중에서 파는 과자나 칩 같은 것은 되도록 삼가라. 제과점에서 벌을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도 말이다. 6.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방이 지방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역설적으로 비만인 경우 건강에 이로운 지방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좋다. 식품으로 말하자면 견과류이다. 지방이 많은 생선과 아마씨, 치아씨, 해바라기씨 등 씨앗도 챙겨 먹어라. 올리브유, 아보카도, 유채씨유 등도 좋다. 이미 언급했듯이 치즈도 추천할 만하고 버터도 적당량은 괜찮다. 7. 날씬한 몸을 위한 팁 1.
비만인 경우 저탄수화물식을 시도해보라. 저탄수화물식은 체중 감량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맞는 것이 다르므로 스스로 시도해보며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만으로 말미암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는 흰빵, 감자, 흰쌀밥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폭탄은 삼가야 할 것이다. 저탄수화물식이 곧 애킨스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라. 건강한 저탄수화물식에 대해서는 파트 2에 상세히 적어 놓았다. 체중 조절을 원한다면 일단 2, 3주간 이런 식이요법을 실행해 보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다. 8. 날씬한 몸을 위한 팁 2. 단백질 효과를 활용하라. 포만감에 관한 한 1kcal라고 해도 다 똑같은 1kcal가 아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더 포만감을 준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단백질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가령 요구르트, 생선, 해산물, 견과류, 씨앗, 각종 콩의 형태로 말이다. 계란도 적정량은 괜찮다. 보통 하루 최대 1개 정도로 보면 된다. 9. 날씬한 몸을 위한 팁 3. 음식 섭취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라.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은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안에만 먹는 8-8 원칙 등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시간대가 짧을수록 효과적이다. 밤에 냉장고를 뒤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그러면 몸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 이후 하루의 첫 끼니를 먹기 전까지의 금식 시간을 약간 더 연장시키자.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 섭취 칼로리 중 상당량을 하루의 전반부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나는 아직도 저녁을 상당히 잘 먹는 날이 많기는 하지만 취침 최소 2시간 전, 대부분 서너 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물론 칼로리 없는 물 한 잔은 언제나 오케이다. 10. 날씬한 몸을 위한 팁 4. 오메가3로 뇌의 염증을 막아라. 비만은 포만감에 대한 신호를 주는 뇌 영역에 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런 염증을 억제해주고 비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뇌의 감기가 진정되면 포만감을 느끼는 뇌 속 중추가 다시금 포만 신호에 반응을 하여 공복감이 잦아든다. 양질의 오메가3 지방산 공급원은 호두, 아마씨, 유채씨유, 무엇보다 지방 함량이 많은 생선이다. 대안으로 오메가3 캡슐을 복용해도 된다. 지금까지 바스카스트의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에서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자의 다음 문구가 가슴속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하는 소리를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식사법에 대한 도그마를 초월하여 몸이 특정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내게 맞는 식사법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체질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이상적인 식사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모두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선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바람직한 식사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여러 가지 식사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떤 한 가지 식사법의 노예가 되지 말자. 외적 권위를 따르지 말고 자신의 신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저탄고지 식이든 고탄저지 식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식 중심 식사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바스카스트의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